2008년 12월 9일 새벽, 충남 태안군 안면도 마건포항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어선에 몸을 맡겼습니다. 51세의 이 남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중국 쪽 바다로 사라져갔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것은 5조 원의 빚더미와 7만 명의 절망뿐이었습니다.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만 명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사기 사건의 주인공 조이팔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실제 기록을 바탕으로 하되 일부 각색이 포함됩니다. 당군 이래 최대 사기 사건이라고 불리는 조이팔 사건. 하지만 그는 처음부터 거대한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의 막노동꾼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뒤흔든 희대의 사기꾼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달콤한 거짓말에 속았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검찰과 경찰, 해양경찰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이 오갔고 권력의 비호 아래 거대한 사기극이 완성되었습니다. 조이팔의 죽음마저 의문투성이인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해보겠습니다. 200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급속한 경제성장의 그늘에서 새로운 문제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일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갔고 은행 금리는 턱없이 낮아 목돈을 불리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앞두면서 노후 자금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 속에서 고수익을 약속하는 각종 투자 상품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했습니다. 부동산 펀드, 주식 투자, 그리고 각종 다단계 사업들이 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히 인터넷과 휴대전화의 보급으로 정보 유통이 빨라지면서 입소문을 통한 투자 권유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대구는 경상도 지역의 상업 중심지로 전통적으로 상인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보수적이면서도 실리를 추구하는 지역 특성상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특히 가족 중심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투자 권유의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조이팔이 태어난 1957년은 한국전쟁이 끝난 지 불과 4년 후였습니다. 경북 영천의 가난한 농촌 마을에서 사남 사녀 중 7째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가난과 싸워야 했습니다. 창녕 조씨 집성촌이었지만 그의 집안은 특별히 가난했고 형제들이 많아 생활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조이팔은 10대에 홀로 대구로 향했습니다. 당시 농촌 출신 청소년들이 도시로 나가는 것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에게는 돌아갈 곳도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대구에서 그는 온갖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냉동식품 도매업소에서 일하던 조이팔은 20대가 되면서 도박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대구 동성로 일대는 영남 지역 최대의 유흥가였고 각종 불법 도박과 폭력 조직들의 근거지이기도 했습니다. 조이팔은 이곳에서 동성로파라는 폭력 조직의 말단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이팔에게는 폭력보다는 말재주가 있었습니다. 거친 환경에서 자란 그는 사람들의 심리를 읽고 설득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말에 혹할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조이팔의 인생을 바꾼 것은 친형이 일하던 다단계 회사 숭민코리아였습니다. 1990년대 말 다단계 판매업이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로운 사업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조이팔은 형의 소개로 이 회사에 들어가면서 다단계 사업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체계적으로 배웠습니다. 숭민코리아에서 조이팔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카리스마로 빠르게 간부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다단계 사업의 핵심이 사람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돈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욕구,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이팔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사업을 꾸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숭민코리아에서 배운 노하우를 바탕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투자라는 개념을 도입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했습니다.
2004년 조이팔은 드디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 영렌탈이라는 전혀 새로운 개념의 사업이었습니다. 월 수익률 4에서 6%를 보장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조이팔은 이 사업을 지역별로 다른 회사명으로 전개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주식회사 첼린, 부산과 울산에서는 주식회사 CN,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주식회사 리브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각각 다른 대표를 내세워 마치 별개의 회사인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초기에는 실제로 의료기기를 구매해서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골방교정기, 찜질기, 공기청정기 등을 PC방이나 찜질방에 설치하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사람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수익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뒤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익을 주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였습니다. 의료기기 임대업으로는 그런 높은 수익이 나올 수 없었고 조이팔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첫 투자자들이 실제로 수익을 받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돈이 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조이팔은 이들에게 더 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모텔과 찜질방에 의료기기를 설치하고 나아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응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받은 돈이 다른 투자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조이팔의 사업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2005년부터 투자자 모집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 49개의 센터가 설립되었고 유명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섭외했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인류 호텔에서 수백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설명회가 열렸고 조이팔의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은 참석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무엇보다 강력했던 것은 실제 수익 지급이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투자자는 440만 원을 투자해서 8개월 동안 매일 3만 5천 원씩 총 84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이팔은 투자자들을 단계별로 관리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시작해서 수익을 확인시킨 후 점차 투자 규모를 늘리도록 유도했습니다. 투자 금액에 따라 다이아몬드, 플래티넘 등의 등급을 매겨 우월감을 자극했습니다. 특히 조이팔은 인간관계를 이용한 마케팅에 능했습니다. 기존 투자자가 새로운 사람을 소개하면 소개비를 지급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친구, 직장 동료들 사이에 투자 권유가 활발해졌습니다. 신뢰하는 사람의 권유라면 의심 없이 따르는 한국인의 정서를 교묘히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7년까지는 조이팔 사업의 전성기였습니다. 전국에서 수만 명의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투자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이팔은 이 시기에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의료기기 외에도 부동산 개발, 골프장 건설, 중국 진출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조이팔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006년부터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합법적인 투자를 한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칭다오와 웨이아이 등지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를 사업 확장으로 여겼지만 실제로는 도피 자금 조성과 은신처 마련이었습니다. 조이팔은 자신의 사기가 언젠가는 발각될 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때를 대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07년 말부터 조이팔의 사업에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수익금 지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투자금보다 나가는 수익금이 많아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전형적인 폰지 사기의 한계점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조이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공격적인 투자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수익률을 더 높이고 투자 조건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국 사기의 규모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2008년 들어서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 전반이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기존 투자자들도 수익금 지급 지연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조이팔은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주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회사 전산망을 조작해서 투자 기록을 삭제하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들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중국에 미리 빼돌려둔 자금들도 점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권력층에 대한 로비도 강화했습니다. 수사기관의 핵심 인물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후에 법원 판결로 확정된 바에 따르면 당시 수사기관 일부 관계자들이 수억 원 규모의 금품을 수수했습니다. 조이팔을 잡아야 할 사람들이 조이팔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던 것입니다. 2008년 10월 마침내 터질 일이 터졌습니다.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이 집단으로 항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이팔의 사무실에는 분노한 투자자들이 몰려들었고 경찰서에는 고발장이 쏟아졌습니다. 조이팔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10월 20일 그는 갑자기 모습을 감췄습니다. 회사 관계자들에게는 중국 출장을 다녀오겠다고만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이팔은 이미 돌아올 생각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조이팔은 물론이고 핵심 간부들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회사 전산망은 파괴되어 있었고 계좌에는 돈 한 푼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조 원의 투자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11월 들어서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가 약 7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추정 5조 원을 넘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이 평범한 서민들이었는데 전 재산은 물론 친척과 지인들의 돈까지 끌어다 투자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집을 팔아서 투자했고 어떤 이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까지 투자했습니다. 특히 안타까운 경우는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로 딸을 잃은 한 할머니는 사고, 보상금 2억 4천만 원을 친구의 권유로 조이팔에게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남편마저 4년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절망한 투자자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조이팔 사기와 관련해 30여 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잃고 빚까지 떠안게 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조이팔은 치밀하게 계획된 도주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배령이 내려진 후에도 한 달 넘게 국내에 은신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12월 9일 새벽 그는 태안군 안면도 마건포항에서 어선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경찰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태안해양경찰서는 조이팔의 밀항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사후에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해양경찰 관계자의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한층 커졌습니다. 조이팔이 중국에 도착한 후에도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드러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경찰과 검찰 간부들이 조이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하나둘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조이팔을 중국에서 만난 경찰관의 행동이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경사는 조이팔을 검거하러 중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조이팔을 체포하기는커녕 골프 접대와 술 접대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수사관이 범인과 함께 골프를 쳤던 것입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죄가 확정된 바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부장검사는 조이팔로부터 약 2억 7천만 원을 받고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총무과장은 약 10억 원을 받고 조이팔 측근들의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속속 매수당하면서 조이팔 검거는 요원해 보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과 검찰이 조이팔과 한패라며 분노했고 정부에 대한 불신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조이팔은 중국에서 조선족 조영복이라는 가명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도피 전부터 중국에 상당한 자금을 빼돌려 두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칭다오와 웨이하이 등지를 오가며 은신했고 현지 조직폭력배들의 보호를 받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한 호텔에서 조이팔은 네 연녀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 자료에 따르면 샤브샤브를 먹은 후 호텔 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이팔은 이튿날인 12월 19일 오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조이팔의 죽음은 곧바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2012년 5월이 되어서야 중국 현지에서 촬영된 장례식 동영상과 함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투명한 관 속에 누워있는 조이팔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조이팔 가족으로부터 받은 장례식 동영상과 중국 공안이 발급한 사망 확인서를 근거로 조이팔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이나 DNA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화장으로 인해 유골만 남았는데 DNA 감정 결과는 판정 불가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조이팔 사망 발표를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한 발표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사망 발표 시점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이팔을 찾겠다며 중국의 수사관을 파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망했다고 발표하는 모순적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조이팔의 사망 날짜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5개의 서로 다른 날짜가 거론되었습니다. 이런 혼란은 사망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조이팔의 생존설은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조이팔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국내에서도 목격되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방송에서는 조이팔과 닮은 인물을 추적하기도 했지만 결국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수사는 조이팔 없이도 계속되었습니다. 2015년 조이팔의 최측근이었던 강태용이 중국에서 7년 만에 검거되어 국내로 송환되었습니다. 강태용은 조이팔과 함께 사기 조직을 운영한 핵심 인물로 총부회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강태용의 검거로 조이팔 사건의 실상이 더욱 자세히 드러났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조이팔이 이미 2006년부터 해외 도피를 계획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중국 투자라는 명목으로 거액을 빼돌렸고 현지에 은신처와 도피 자금을 마련해뒀다는 것입니다. 강태용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확정되었고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추징금 125억 원도 함께 선고되었지만 실제 회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조이팔의 다른 조직원들도 속속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대 전산실장은 징역 11년과 추징금 12억 원을, 전 전산실장과 기획실장은 각각 징역 5년과 추징금 12억 원씩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금 관리와 전산 조작 등 핵심 업무를 담당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어졌습니다. 조이팔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과 검찰 간부 7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각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고 수사를 무마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청 지능수사대장이었던 박성호 경정은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조이팔의 사망을 발표했던 인물이기도 해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의 대여 금고에서 금괴 11개가 발견되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런 처벌로는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조 원의 피해에 비해 처벌받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진짜 배후 세력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조이팔이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6월 28일 검찰은 마침내 조이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2년간의 재수사 끝에 조이팔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검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와 장례식 참석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를 조이팔로 확인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조이팔 피해자 모임인 바른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 김상전 대표는 결정적 증거 없이 사망을 발표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5조 원의 피해에 비해 실제 회수된 금액은 미미했습니다. 2021년까지 총 32억 원만이 피해자들에게 돌려졌을 뿐입니다. 이마저도 개인 투자자가 아닌 관련 법인들에게 우선 배분되어 실제 피해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더욱 적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명 바실련법이라고 불리는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이미 해외로 빠져나간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조이팔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충격을 주었습니다. 금융감독의 사각지대가 드러났고 수사기관 부패의 심각성이 폭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인들의 투자 심리를 악용한 치밀한 사기 수법이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 뒤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한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조이팔은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만 명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상처받은 채 살아가고 있고 비슷한 사기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북 영천의 가난한 소년이 만들어낸 대한민국 최대의 악몽. 그 교훈만큼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높은 수익 보장은 경고입니다. 검증된 수익 구조와 투명 회계가 없다면 신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조이팔 사건의 교훈은 한 줄로 요약됩니다. 의심은 비용이 아니라 보험이다. 쉽게 얻는 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런 사기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 사건록이었습니다. 안온한 밤 되세요.